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선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근대, 대구 근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성 선생님에 대해서 천정 이인성 선생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법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술사 전공자는 아니에요. 저는 뭐 예술학, 이학이나 철학 전공자라서 그림과 대하는 법 같이 그림 속에 빠지는 법을 한번 참고를 하려고 하지 미술사적인 어떤 구체성에 대해서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귀한 사람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이인성 선생님이 막내 아드님이 오셨어요. 이채연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안녕.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자주 와요. 그 지난번에도 대구 시민대학에서 300분을 놓고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 김태원 씨 왔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원장님, 실장님, 철학 박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왔으니까요. 나중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사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 강의를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름 아니까 이제 이채연 선생님 모셔가지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카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불어인데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 불어로 까이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보석같이 찬란하죠? 이런 색채를 그냥 하신 거예요. 몇 년에 황, 녹 두 가지 패턴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몇 년도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뭐예요? 빛이 이렇게 딱 블루빛을 두고 청록으로 툭툭툭툭툭툭 블루로 가고 빛을 사방으로 번지게 하죠. 근데 이 빛이 뭐냐면 터치가 뭐냐 리듬이에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초스피드 음악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보석 속에서 음악 소리가 딱 난다고 보시면 돼요. 카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건 명화 중에 명화예요. 우리나라 정모라 역사 중에서 이거를 넘는 작품은 없다고 봐요. 저는 찾아보세요 한번. 카이유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하고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각진이 뭐 생각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때 26년작인데 나은규 아리랑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최초의 무슨 영화다 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주인공이 3.1운동에서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미쳐가지고 나중 뭐 일본인을 뭐 낫으로 벤다면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식민지 청년들한테 이제 좀 울분을 좀 달래주고 아니면 오히려 울분을 그냥 좀 더 좀 고무시키고 이랬던 영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나은규가 그래가지고 아리랑 곡이라는 게 생깁니다. 정릉 쪽에.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정릉 쪽이거든요. 그쪽 국민대 있는 쪽 있죠. 그쪽을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아리랑 고개. 이 아리랑 고개를 보고 이제 이인성 선생님이 서울에 잠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아리랑 고개를 그렸습니다. 이거 이제 삼나무 같은 거 딱 올라가서 좀 수많은 집들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패턴 이거를 그냥 딱 어떤 선적으로 면적으로 딱 처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피사로의 어떤 빛깔과 세잔의 어떤 면 분할 같은 거 이런 걸 다 섞여놓고 전묘적인 어떤 후기 인상파, 친인상파의 어떤 터치감으로 이제 하늘을 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유화도 아닌 수채예요. 수채 물감으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해냈습니다. 이것도 57cm, 70cm 작은 화면에다 이거를 그 아리랑 고개 그 소만호가 있는 거를 딱 하나면 그린 거예요. 아리랑 그 고개에 그거가 이제 정릉은 이제 아리랑 고개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려냈고요. 성공적으로 그림 완성시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름 실내에서인데 이것도 이제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실내가 있고 밖에 풍경이 있잖아요. 실내가 있는데 빨간 거하고 녹색으로 이제 실내 풍경을 딱 배치를 하고 야외 있죠. 야외에다 이제 풍경화까지 창밖으로 풍경화, 창 안으로는 정물화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물화에서도 신이었고 풍경화에서도 신이었어요. 이걸 동시에 화면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가지런히 이 신발도 놨죠. 이거는 왜 신발을 놨겠어요? 긍경에선 정물화 이거를 내가 이건 정물화의 나의 솜씨다라는 거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어떤 소품들. 그리고 밖에는 같이 이제 여기는 강렬한 색, 조금 더 옅어지는 색채로 페이드아웃 시키면서 저 멀리까지 담아내잖아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풍경 안에 있는 정물하고 밖에 있는 어떤 풍경 이거를 동시에 한 화면에다가 한 그림에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음식으로 치면은 한식, 중식, 양식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법도 화가 여러 가지 여러 화가들의 장점들 같은 거를 하나에 다 종합을 해낸 겁니다.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 실내에서 그 자기 그걸 하면서 외부에 있는 것까지 변화상까지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이 30년대 초반에요. 국제적으로 드물었다고 해요. 보나르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나르가 이제 1910년도에 앞서서 안에 이제 그 실내 이제 정물화 같은 기법하고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하죠. 보나르 정도인데 보나르는 이제 굴곡이 좀 있는 화가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다가 다작하다가 또 쉬었다 다작하다가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를 그리고 밖에는 멀리 두고 이 먼 거하고 이게 안 하고 그 극렬하게 이제 대비가 안 되니까 이쪽이 나무를 그냥 딱 채워버려가지고 그 깊이감을 오히려 더 연상시키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제 보면 39년이죠. 연도가 훨씬 오래갑니다. 이런 자장을 그리고 선필로 이렇게 중첩시켜서 그리는 해법인데 보나를 보면 부럽지 않습니다. 이인성이. 그러다 이제 문제 이게 어느 가을날인데 이건 정말 가장 신비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엄마하고 이제 그 머리를 깎은 소녀 같죠. 소녀 같고 이제 바구니를 메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을날인데 어떤 시골에서 아마 이때 내가 알기로는 아마 동아일보 무슨 연재를 하셨나 그래가지고 아마 이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하나죠.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붉은 땅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때 붉은 땅이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고개를 숙인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우리의 이제 농촌의 이제 산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딱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소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이 소녀의 기분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가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등지고 있죠. 그러면서 허리를 펴면서 잠깐 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뭔가를 수학을 바구니를 하고 나서 따님하고 수학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가슴을 드러내놓고 이제 쉰다라는 건데 아마 가슴을 드러낸 거는 이제 에로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명력을 조선 어머니의 어떤 생명력, 젖주는 어머니로서의 모성 이런 거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피면서 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조선의 어떤 생명력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암시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인성 선생님의 그림 중에서 한 신비한 그림이 한 4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그림이 4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실 텐데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명화다. 최고의 명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삼성미술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인성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미술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사셨는지 덕나의 여사님이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이병철 회장님의 솜씨라고 보는데 이 그림을 알아볼 사람은 아마 최고의 안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병철 회장님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여하튼 이 그림을 아주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다음에 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폴 고백입니다.
고갱이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죠. 배치에서 보면 여인하고 얼굴하고 가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천연스러운 나이브한 어떤 여성의 생명성과 에너지 이런 거를 그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는 이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딱 이쪽으로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묘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감만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도였지 고갱을 모방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색다른 다른 그 위치로 점프를 해가지고 어떤 고갱이 갖지 못하는 포인트를 우리한테 올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성 선생님 저는 감히 내 상에서 얘기를 하기 전 저를 걸고 얘기했지만 고갱 못지않은 작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경주 상곡인데 아까 시라카 주키치 선생님 때문이라도 경주에 여러 번 방문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가깝기도 했고 경주의 상곡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그림이에요. 조선의 청년이 뭔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구니까 어떤 공구겠죠. 망치든 장돌이든 이거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싸우려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일을 하고 아래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라 시대에 그런 기와극장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소년인지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편으로 나무를 세웠고요. 바닥은 붉은 흙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게 어지럽게 배치를 한 나무숲을 통해서 산이 있고 이거는 남산 같죠? 경주에. 그다음에 첨성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림이 있죠. 또 여기 있고 이제 개가 있습니다. 소년이 바라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를 통해서 앞에 있는 정경의 나무와 여러 가지 널브러 있는 이제 고대 토기들이 이렇게 여기 나무가 있고 이 장면은 경주를 다 싸고 있고 그 안에 소년과 멀리 첨성대를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소년 아기를 업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널브러진 신라 천년가에는 왕조 국가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천년왕국은 신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로마도 천년을 못 갔잖아요. 오로지 신라인데 신라라는 신라의 후예인 우리가 지금 뭔가 노동에 굉장히 이렇게 노동이 처해야 되고 뭔가 스타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35년도니까 중일전쟁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 정책에서 점점 이제 제국주의 정책으로 바뀝니다. 일본이. 그랬을 때 이 소년이 이제 지쳐 있고 그러면서도 이 연장 무언가 공구는 들지 않고 서성이는 개가 있고 아이를 업으면서 첨성대를 바라본다. 뭔가 지금 이 얼마나 아기를 지금 맡아야 되는 이 소년인지도 힘들고 이 소년도 힘든 건 분명하잖아요. 그 황토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지라고 해서 일본은 옥토였어요. 그래서 푸르고 거기는 나무를 그대로 심어놨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아주 푸르러요. 잔디도 있고. 근데 우리 경주라고 하면은 천년 고도의 수도 핵심인데 여기는 황토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없죠 많이. 원동산도 이제 빈산이고 그렇게 푸른 녹조가 별로 없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 이 붉은 산하고 푸른 하늘만 이제 대비를 강렬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첨성대가 딱 있죠. 그건 뭐라는 얘기하냐면은 지금 잠시 이렇지만 우리 그 과거의 영예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설 거가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들이 다층적으로 해석시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하고 여러분도 각자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도 지금 우리나라 미술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해내는 사람이 아주 없습니다. 아주 이기하는 명화라는 거를 두 번째 명화죠. 이 작품이 한간 정원이라는 뜻인데 문부성 미술관에서 입선을 했던 작이죠. 이것도 이제 역시 황토입니다. 근데 되게 신비해요. 가운데다가 이제 고무신을 딱 놨습니다. 두 개로 펼쳐진 그림인데 이 그 청년은 피리를 불고 있고 이제 음악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주죠. 그런 어떤 기물들을 놓고 나서 청년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태평소를 두고
모자를 놓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손에 뭔가를 쥐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과입니다. 사과.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과 먹는 사과를 먹기 전에 쥐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제 사과가 이제 뭐 어떤 우리 그때도 이 당시 대구의 사과가 유명했다 그럽니다. 또 우리의 어떤 그 산물들, 우리 대지에서 나는 어떤 생명력, 생산성의 그 소중함, 이런 생명력 같은 거를 상징했다고 보는 장면이 그 태평소하고 몸이 이렇게 누운 각도, 고무신이 이렇게 있는 각도, 이게 이제 딱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소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음악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아주 이게 참신한 기법이고요. 배치고요. 이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이런 기법이에요. 가로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면화로 그린 그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른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찾아야 되는데 어딘가 이제 나오겠죠. 뭔가 갖고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이걸 그린 게 김옥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구에서 남산병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패션 여행 그 공부를 하러 이제 동경으로 이제 갔는데 의상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이분이 이제 패션을 이제 하려면 그때는 우리 지금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는 스케치로 모든 패션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생을 과감하게 잘해야지 이제 자기 이제 그 의상이 돋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데생이 생명이었어요. 의상 디자인한테도. 이분이 이제 선생님을 구합니다.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이제 딱 공고를 딱 냈는데 그 일본인이든 누구든 뭐 다 자기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우연히 이제 인성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용돈이나 좀 벌면서 좀 그 고국의 뭐 어떤 같은 세대 어떤 청년하고 이제 말이라도 좀 말 상대라도 좀 해볼까 하고 했나 봐요. 딱 가서 이제 이인성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죠. 아마 이인성 천재 이인성이 나를 가르쳐주도록 오고 다니면서 횡재를 맞은 거죠. 대번에 이제 사랑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행복한 이제 시간이 이제 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갔는데 아까 말했던 이분하고 만나고 나서 가까워지니까 그 오사마 상의 킹크레용 회사에서 잘려요. 왜 잘리냐면은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분하고 가까워지니까 사장님이 열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으로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김옥순 여사를 그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근데 야, 그러면은 30년대 중반이니까 저는 36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노란 옷을 입다니 역시 패션을 하셨구나. 지금도 노란 옷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자 쓰셨죠? 그리고 이제 발에 신발을 보세요. 얇은 어떤 단화인데 굉장히 까맣고 검정인데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죠. 그걸 이제 딱 신었으면 얼마나 멋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우스 보세요. 밖으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과 빨간 패턴 있는 어떤 머플러 아니 뭐라고 하지 목에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딱 해놓은 멋쟁입니다. 지금도 이런 멋쟁이가 없을 텐데 턱을 개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딱 봐도 이 빛깔 영화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을 그렸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행복한 느낌으로 떨리면서 그렇게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줍음을 머금고 그림을 이제 완성시키죠. 이 그림도 이제 삼성미술관에 있습니다. 여하튼 삼성미술관에 있다면은 뭔가 이제 잘 좋은 거니까 골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1930년대 중반 이건데 이제부터 이제 딱 보면 이제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그리면서 얼굴의 표현을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서 블루하고 그다음에 레드 이거를 딱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그 무한히 확장되는 선들, 색채의 변화들을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봐도 지겹지 않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보는 그림이 있고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굉장히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아까 노란 옷을 입은
입은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그림이 오래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지를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이인성 선생님. 그리고 막 머리로 남들을 계산하고 남의 거를 분석해가지고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종합시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그림이 되십니다. 이거 이제 딱 와가지고 그 남산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아틀리에를 마련해 주시는 그 실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30년대 중반이고 여기 기물들이 보시는데 이게 범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국적인 어떤 화수분들도 있고 바깥에 이제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밖으로 어떤 또 소녀가 있고 이렇게 펼쳐지는 빛깔들 보세요. 난 지금 그 화실 안에서 이제 모델을 서고 있는 누군가, 이 빛깔들, 이 터치, 그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난반사되면서도 그 빛의 어떤 본질 같은 걸 그대로 잡아내는 이런 솜씨들 보면 이제 과연 이인성이구나 싶습니다. 또 이것도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이 당시에서 보면은 이제 스타 중에 스타인데 카스카베 파스코라는 분인데 이제 인성 선생님하고 친구가 돼요.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인성 선생님 극찬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분의 그림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인데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정원 보면 딱 이것도 보면은 늑봄이라는 그림이죠. 딱 하는데 이제 좀 가운데다가 이제 중심을 딱 두고 이렇게 이제 갈래치기를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보면은 좀 뭔가 좀 답답하면서도 아주 아름답긴 한데 뭔가 거기서 빨려드는 맛은 없어요. 이분도. 근데 이제 이런 분인데 인성 선생님은 그 수가 천변하고도 천변 만화하는 어떤 스타일을 지속하시거든요. 이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의 천이 들어진 정물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저기 이제 사과 이런 걸 배치를 하고 가운데다가 병을 하나 놔가지고 양분을 시키면서 위에는 이제 수건들을 걸면서 이제 면, 옷감의 그 어떤 느낌들, 텍스타일, 그다음 명암, 과일의 어떤 빛나는 거, 그다음에 과도의 섬뜩함, 포도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정부라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은 이 당시 3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풍경도 그러지만 이런 정물화가 이제 배치 자체가 그 이런 그 구도나 이런 게 이제 획기적으로 변해.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주전자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사과를 놓고 이제 이 천으로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서 둥글게 하면서 이제 칼을 하나 딱 두면서 긴장감을 더요. 아슬아슬하게 놓고 그다음 밖에 그 배경이냐 뭉게 이게 그 천인지 뭔지 장미가 이제 그런 저 뭉게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거 봐도 이제 아무리 봐도 지치지 않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석고상에 있는 풍경. 보자기 가지고 삼각구도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배치도를 놓고 덕구를 놓고 바깥은 노란색으로 이제 딱 흐려버린다. 이런 생각 누가 합니까? 민성 선생님 대단하시죠. 이것도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푸른 이제 용기를 두고 나서 이제 하얗게 이제 피어오른 그 당분이 오른 포도를 두고 그다음 가운데 사과 아주 빨간 사과를 2개를 둡니다. 그리고 바나나까지 두고 전체적으로 꽉 차게 만드는 거를 그리죠. 30년대 역시 중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그림이죠. 자, 이거 이제 행복했을 때죠. 이제 30년대 후반인데 이제 대구에서 사시는 걸 보면은 막 첫째 따님이지 싶은데 애향이라고 그분 이제 침실에서는 이제 샤워하고 침실로 이제 왔죠. 아빠가 이제 목욕을 시켰을 겁니다. 머리도 감기고 이제 타올로 이제 닦아주고 뒷모습 이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 애영아 잠깐만 서 있어봐라 이랬을 분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캐치를 해서 머릿속에 아마 다 그거를 심상을 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찍어놨을 겁니다. 마음속에다가
그러고 이제 아마 그리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앞에 바라보는 여기 이제 침대가 있죠. 새로 되어 있는 침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옷 입기 전에 이거를 그린 겁니다. 이건 우리 대구미술관이 이번에 샀어요. 축하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6억 4천에 샀어요. 이 작은 그림이 80에 44면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 이게 사서 제가 그래도 한 건 했구나. 내년 그래서 대구미술관에 최소한 20점은 있어야겠다. 아니면 멀리 100년, 200년 후 생각한다면은 삼성에 있는 거는 못 가져오더라도 개인 소장가들이 갖고 계신 거는 여기 대구미술관에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제일 기뻤던 거 뭐냐면은 이은성 선생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 그렸던 그림을 우리 이채원 선생님의 큰 누나 그 그림 어렸을 때 그림 우리가 가져왔다는 거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정원 이건 이제 이때도 네. 그래도 이거 딱 보면 이제 1940년대 후반 이거 이제 딱 그림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현란하죠. 이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정원 안에 이제 소녀가 있고 이제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양옥집 너무나 이제 색채가 어떤 내가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 뭐 피사로라든지 르동이라든지 보나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비교를 해야지 이제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알겠는데 단연코 그 프랑스나 이제 유럽 인상주의 사람들이 못지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그림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30년대 후반에 이제 아르스다방이라는 걸 해요. 대구시에다가 이제 해서 다방 커피숍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는 와중에 그랬는데 노란색하고 붉은 이런 바닥 있고 그다음 밖으로부터 빛이 쪽으로 쫙 안으로 들어오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소녀가 이제 밖을 바라보고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아 이거 수채화로 그렸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표현주의적인 거랑 인상적인 거랑 이제 같이 이제 접점을 이렇게 잘 살려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서구에서 어떤 그림들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촉감을 놓치지 않고 국제 양생. 그러니까 결국은 이인성 선생님은 자기가 조선의 넘버원이 된다는 걸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계 지구의 넘버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지. 나중에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자네는 39만 넘기면 되네 그랬는데 39을 넘겼다 그러고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내가 30대 때 그 국제적으로 동북아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40대가 되면 어떤 또 명화를 그리며 내가 60, 70이 되면 또 어떤 그림을 어떻게 또 더 그려야지 또 더 이 현재 나를 넘겠는가 이런 막 걱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지금 천재적인 걸 다 수도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60대, 70까지 갈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늘 공부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분은. 이것도 오늘 따뜻한 날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화가가 그렸다라는 게 안 믿기잖아요. 모든 화가는 패턴이 있고 자기 복제를 하거든요. 모든 화가 마찬가지. 심지어 방고나 고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복제예요 다. 근데 이인성 선생님은 아니에요. 어떤 자기가 이제 천변만화입니다. 모든 수법이나 그림이 리얼리즘에 갔다가 표현주의로 갔다가 인상주의로 갔다가 실내화, 그다음에 실내화, 그다음에 정물화, 인물화, 뭐 그냥 종횡무진을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터치도 같은 그 여인을 그려도 같은 화가 그린 그림일까라고 천변만화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때 특히 이런 그림이 나부 40년대 그림인데 딱 보면은 고갱의 여인이 비슷하죠. 근데 이거 터치 보세요. 세로 터치가 있고 가로 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터치가 있고 섞이는 터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세잔의 터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딱 그리는 것들 보면은 이제 르둥 같은 사람도 그리고 르누아르도 쓰는 기법도 있고
빛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무의 화면에서 천변만하는 터치감이 살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 같은 건 고갱을 연상시키죠. 이걸 딱 보세요. 세로 터치, 가로 터치 없고 그냥 민자로 이렇게 그리죠. 프롤룸으로. 그다음에 물감을 두껍게 하지 않고 얇게 해서 안으로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감을 늦추지요. 이런 것들이 보면 같은 시대의 그림입니다. 근데 완전 다른 기법으로 그려가지고 두 개 다 버릴 수가 없어요. 둘 다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건 이제 딱 1942년도 국립현대미술관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기탁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자, 사과나무죠. 꺾이고 굳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은 빛깔이 있고 사과나무의 그림자가 이제 여기로 안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안에는 여기 산으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막죠. 이제 닭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과나무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냥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딱 오는데 사과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딱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관람자들한테 조금 약간 자제를 시키면서 사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배치 심리적인 요소까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놓은 게 그냥 눈에 보여서 그린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거를 어떤 뭔가 우리가 자동차 갈 때 덜컹 하면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쭉 빨려들지 말고 약간 정제돼서 차분하게 바라보라는 심리적 장치까지 두면서 사과나무, 국고나무 그리고 이 풍요롭게 매달린 사과를 그립니다. 사실 힘들어졌을 때 모든 물자들이 우리 반도에서 사라졌을 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사과를 바라보고 이 대구의 상징이 있죠. 우리 고향 사람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명력, 이거를 막 기도를 하는 느낌으로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뼈대, 정령 같은 걸 다 발라낸 어떤 의지의 뼈대만은 굳건히 이제 펼쳐져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빛깔 같은 걸 조절을 하고 이런. 그다음에 두 마리 달 그 아래에서 놀고 있죠. 평화롭게. 아직 괜찮다. 아직 그러면서 이 당시 42년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모든 화가들이 이제 관변화가, 아카데믹 화가, 그 다음에 종군화가, 전쟁 어떤 전쟁화 이런 데다 이제 부역을 하거나 그쪽으로 가게 돼요. 종군화가를 하거나. 이인성 선생님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디 휩쓸리지도 않고 불러도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면서 우리한테 보는 관람자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기발하고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안내를 끊임없이 해주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탐스러움을 그렸죠. 이것도 여기다 뭔가 이쪽 전면에다가 여러 가지 대상을 두면서 이쪽에 이제 심리적으로만 이제 딱 이렇게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기법들. 나무가 이렇게 휙 가다가 확 꺾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율동성까지 이제 딱딱 살리면서 하나만 딱 살아있고 이런 네 개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게 놀랍습니다. 아주 이거 요새는 뭐 사진으로 수만 가지 여기서도 찍어보고 저로, 하지만 이 구도를 단번에 바라보시고 생각해서 그리셨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이제 40년대 이제 김옥순 여사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제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사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김옥순 여사를 그렸겠죠. 알던 자기가 아끼던 머리 스타일도 그대로 그리셨을 테고 그렸는데, 이제 이 빛이 이제 머리로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눈 앞까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집니다. 눈을 감으셨죠. 절대 뜬 눈을 안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은 모습 그리면서 이제 그리워하는 거, 이제 죽은 그 옛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 그림과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런 어떤 애잔함이 이제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자화상인데 본인이 이제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보통 자화상을 하면 인성 선생님 굉장히 미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많으셨고 했는데 눈을 감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관조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시거든요. 보통 자화상 그릴 때는 거만하고 자만스럽고 자신감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을 그려요. 화가들은 모든 뭐 뒤로도 그렇고 고호도 그렇고 고갱도 그렇고 모든 화가들이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제 사념해졌고 관조하고 그다음에 참회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십니다. 눈을 감고 있고 세 가지 자상.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애향인데 자기 이제 따님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같이 이제 밥도 같이 지어 먹고 이제 둘이서 이제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뭐 같이 하루 생활을 하는데 이제 머리 이제 스카프를 메고 있고 이제 자기 엄마도 안 계시니까 씁쓸했던 자기 딸 가여서 그랬겠죠. 근데 표정도 보면 이제 이쁜 애향이가 표정도 이제 좀 우수에 차 보이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키우면서도 아주 곱게 이제 머리도 빗겨주고 스카프도 매주고 그냥 옷도 최고급 옷으로 입혀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죠. 혼자 이제 키우면서. 자, 이제 이게 참 문제의 그림인데 44년이에요. 전쟁이 끝나기 전 1년 전이죠. 224 곱하기 140이에요. 2m가 넘는 캔버스죠. 저 이거를 그렸다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구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또 신비로 가득 찬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딱 보면은 여인이 있고 딸이 있고 또 다른 딸이 있습니다. 딸이 어떤 소녀들이 있죠. 그거는 신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둘 다 이제 스카프로 이렇게 맸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우산이 있고 여기 이제 소라가 3개가 있어요. 해방화가 있고 개가 이제 뭔가를 이제 먹이 활동을 하면서 냄새를 맡는 돛담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쪽은 밝고 이쪽은 먹구름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건지 아니면 없어지는 건지 좌측으로 밀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돛담배가 이 배의 방향이 이쪽으로 펴지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구름은 왼쪽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신비함이 가득합니다. 이 그림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그림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 그림이 이제 지오르지오네 그림인데 템페스트 이제 폭풍우죠. 1508년도에 그린 르네상스 그림이 대표작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전체적으로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딘가 뱀이 있다는 미술사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뱀 좀 찾아달라고 이 그림을 보고 한 3일 동안 뱀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 전혀 몰라. 이 건축하는 사람한테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일단 그림들 그냥 꽝꽝 치고 있죠. 먹구름에서 이제 번개가 땅 쳐졌는데 물길은 있고 한없이 깊어집니다. 근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면 이 당시 르네상스 귀족의 복장인데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로스의 관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스러운 오성의 어떤 굉장히 성스러운 이미지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에로스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마주보고 있죠. 이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죠. 삼각구도가 생깁니다. 시선의 삼각구도. 보는 자, 보이는 자가 연동되고 있어요. 이런 어지러운 복잡한 게 여기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 미술사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도 답이 안 나는 미스테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이거는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장애물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한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해당을 통해서 뭔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맛을 보고 있는데 뭔가
우유병인지 물병인지 그 풍요를 상징하는 병을 들고 있어요. 물을 깃고 있고 이건 어떤 희망이죠. 해당하게 돼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개도 같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구름은 왼쪽으로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쁜 상황이 지금 점점 좋아진다라는 건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 둘 셋 소라 귀에 듣는 거죠. 뭔가 그러면은 빠져듭니다.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현실로부터 잊어지면서 딱 해서 이 세 분은 모녀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쪽에 갔다가 엄마 저기 해당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그 소라를 딱 내려놓고 지금 야 꽃을 보자 해당아가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구도가 이렇게 된 거지 우산을 놓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이인성 선생님한테 포착이 된 겁니다. 눈이 마주쳤죠. 이런 기법들 보세요. 뭐 얘기하려는 게 굉장히 구도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해당하고 폭풍우하고 같이 보거든요. 이거 보면은 엄청난 어떤 숨겨진 코드가 여기 있다고 보고 이걸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되만 돼요. 근데 아직은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소라는 무엇이며 폭풍우 방향, 돛담배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러고 이제 이 1944년도 이 어지러운 데인데 이 해당아, 소녀, 그 다음에 어머니, 스카프맨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본다. 이 메시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스트 로댕이 1988년 있는데 이거는 뭐 단테 거기 연옥에도 이건 다 아시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지면은 보통 심리적으로는 턱을 만지는 건 뭐 생각한다. 이렇게 만지면 당황하고 이렇게 만지면은 좀 더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고뇌한다. 아, 나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보시면 이게 남자상의 그릇인데 1940년대 후반인데 이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전이에요. 굉장히 뭔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대구에서 그렸던 마지막 그림이에요. 44년도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로 이제 아현동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굴레방다리 쪽으로 거기서 이제 화실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이때 이제 그 자기가 과거에 그렸던 명작들을 넘어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정국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좌우 대립도 심해지고 자기 작가로서 이제 어떻게 이걸 처신하고 이래야 되는지 난감함이 많았던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하는 어떤 분위기들을 거기다가 이제 많이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뇌하고 이러면서도 겸손하고 점잖고 묵묵했던 대구 남자 이인선 이게 1950년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이거도 너무나 억울하게 가신 거예요. 그냥 어떤 헌병의 총기 오발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뭐 잘못하거나 병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드시고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 교통사고 술에 뭐 이래도 안 그렇지만 그냥 총으로 5인 사격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천지를 스스로 잃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쓴글이 이렇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나의 천직은 그림을 그린다는 신세인 만큼 그림 속에서 살고 그림 속에서 괴로움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누구에게도 자기 개성을 짓밟히기는 싫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림 속에서 살고 그림과 함께 사라진다. 나는 천직 그림하고 하나이다라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 연이 떨어질 수가 없게끔 그렇게 첩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나는 개성을 짓밟히기 싫다. 그래서 간변화가 일본에서 그렇게 오라고 하고 우리 뭐 천황폐하를 그려라 뭐 절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하게 사과나무를 그렸고 피리 부는 소년을 그렸고 해당아를 그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인선이고요. 역대적으로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 전체 남북한 전체를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런 전쟁화가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인성 선생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인성은 두고두고 명사들을 또 부르고 해서
이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이인성의 운동을 해서 이인성을 국민화가로 반드시 등극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구시가 이인성 화백 한 사람으로 먹고 사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신비 가득한 새 그림을 내가 이인성 명작 3탄이라고 혼자 생각하는데 이 그림 34년도 가을 어느 날 그래서 우리 고구와 그다음 고갱과 그다음 세잔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을 사용을 한 거는 두말할 거 없거니와 그 메시지 우리한테 어떤 주는 어떤 힘겨운 메시지 그러면서도 희망 잃지 않는 생명성 이거를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천년의 고도를 바라 과거의 시간은 지금 현재로 물밀듯이 오고 미래와 희망은 지금 현재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은 수직으로 이제 용기한다. 이런 기법이잖아요. 지금 대화가 스토리가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그것들 과거와 현재가 지금 용기돼서 산처럼 현재에서 솟아오르기에 걱정하지 말거라. 지금 색채가 아무리 황색이고 헐벗어도 다음에는 녹음으로 변할지언니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화 우리한테 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생명력, 모성, 여성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희망 이런 게 이 화면에 이제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인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최인호 소설가 위대한 소설가죠. 이분이 누가 천지를 죽였는가 이인성 선생님의 삶과 그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이거를 절도 있게 파고든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인성을 죽인 거예요. 그 위대한 화가를 우리가 모르고서 지나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죽인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인성 선생님에 대한 연구자 신수병이라고 충남대 이제 국문과 나오시고 이제 홍대에서 미사하고 유홍준 선생님 밑에서 이제 인성 가지고 이제 박사를 쓰셨죠. 이분이 이제 이인성에 대해서 쉽게 풀었은 이 글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잘 쓴 명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쉬리 허스트벳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스웨덴 분인데 원래 혼자 독학을 하신 거예요. 뭐 정신학, 의학사, 그다음에 인문학, 심리학, 미학, 미술사 이런 걸 혼자 다 종합을 하셔가지고 2분 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이분의 책이 최고입니다. 이분이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Every painting is always two painting. 모든 그림은 언제는 두 가지 그림이다. The one you see, 네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하고 and the one you remember, 당신이 기억하는 그림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그림을 우리 봐요. 근데 기억나는 그림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인성 선생님 그림은요 거의 다 기억이 납니다. 모든 그림. 그래서 명화인 거예요. 리멤버 시키는 그림입니다. 거기 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그림 중에서 쓴 책 중에서 이제 미스터리 오브 렉탱글 사각형의 신비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읽는 법, 그림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이처럼 잘 안내해주는 책이 없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책들이 많습니다. 쉬리 허스트벳 남편이 폴 오스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 소설가. 어디 파티장에 가가지고 두 마디 하고 결혼했다 그럽니다. 그 고수들은 한마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수준인지. 폴 오스터 그 부인이고 폴 오스터가 한 대학생 정도 된다면은 지적 수준이 이분은 뭐 박사의 박사 정도 됩니다. 여성으로서 존경 자랑스러움 느껴도 될 분이에요. 그래서 허리 어너스벳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인성 작가님 그림을 보면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인상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뭐 이렇게 가져다가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데 그 일본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그림을 접하신 거예요?
당시 1920, 30년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학이 있고요,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화집들을 그대로 이제 잘 인쇄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했던 오사마상에도 인쇄소인데 서양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어떤 사조들과 화가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동경예대나 어떤 그 미술대, 일본에 있는 미술대들 여러 사람들이 그 공부하던 그 양이요 엄청나게 많았고 이인성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인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림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서 이제 유행되는 그림에 대해서 슬쩍만 봐도 바로바로 아 이렇게 그렸구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본질을 캐치를 하셨다 그럽니다. 자기 걸로 소화시켰고 그냥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두 걸음 세 걸음 더 난을 치듯이 다 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 아버지 작품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이것도 벌써 80년 전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 보면은 모든 게 여기 손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김태원 우리 분이 그 수창초등학교 학적부를 발견해왔어요. 그 안에 이케대 선생님하고 같이 졸업했지만 이케대 선생님보다도 고은 동료들보다도 2년이 늦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창초등학교 이케대 선생님은 3학년 때 입학했고요. 이인성 저희 아버지는 1학년 때부터 입학했는데 남들보다 늦은 이유를 봤더니 입학점 1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학적부에. 거기에 아까 서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 이미 이 대구 지방에도 그렇고 그 서당 이런 데를 이미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들어오신 거였었어요. 하여튼 우리 김태원님 그런 걸 발견해 주셔서 고맙고요. 뭐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이유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 카이유라는 단어를 자꾸 해석을 하는데 오늘 그 불어로 보석이라고 얘기했듯이 일본에 계신 분이 보석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오늘 이거 제가 또 한번 확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서 고맙고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처음에 가자마자 그 수차의 기법을 유화로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멀리서 왔지만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를 좀 자주 해가지고 자주 뵈면 우리 대구의 자존심을 이렇게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 미술 쉽게 깨먹기라는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작가들 그림을 쉽게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